선유 배경은 비 오는 가을입니다. 인간 자유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탐구. 프리드리 셸링, 김혜숙 옮김. 이걸 절반 정도 봤는데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셸링 100년 전에 뉴턴이 있었고, 데카르트도 있었고, 라이프치히도 있었고, 그래서 원자론이니 중력이니 하는 어느 정도 전기가 입자냐 파동이냐, 그러니까 아직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까지는, 전자기력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는 전체는 모르더라도 상당히 과학적인 공부를 한 것이 느껴진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양자물리학 이쪽에서 어떤 영감을 얻어서 그것이 제 그림이 되듯이, 셸링도 그 당시에 과학적인 기초적인 지식들에서 영감을 얻은 바가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부분들,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셸링은 일단은 말을 했지만은 신성을 철학에서 배제시키는 것 자체를 약간 책임 회피처럼 느낀 거예요. 절대자의 존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거는 우리가 논할 수 없으니까 빼고 인간적인 수준에서만 우리가 철학을 하자, 또는 유물론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손으로 만져지는 거,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자. 그거를 셸링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주변의 눈치를 덜 본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철학과 친구한테 물어보니, 2명의 셸링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데, 지금 한 12살 많은 뮤즈가 있었어요. 뮤즈. 카롤리네라는 뮤즈가 있었고, 보헤미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보헤미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못 찾아봤어요. 나중에 나오겠죠. 근데 이 카롤리네하고 보헤미 약간 신비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분명히 셸링이 기적을 본 것 같아요. 기적. 그래서 기적을 책에다가 쓸 수는 없는데,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냥 책에다가는 쓸 수 없는데, 철학의 범주 안에 그런 어떤 신비함을 집어넣고자 다분히 노력을 한 거죠. 근데 바로 그 노력 때문에 헤겔한테 공격을 받게 되고, 너는 지금 신학을 하는 거냐 철학을 하는 거냐, 이런 공격을 받게 되고,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서문에서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셸링을 비판했고, 셸링은 그것을 자기를 모욕했다 이거예요. 비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송까지 갔는데, 그게 출판 금지 소송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소송전을 합니다. 헤겔이랑 우정이 깨지고. 그랬는데 이제 후대 평가를 하나 읽어보니, 헤겔이 셸링의 사상을 거의 이렇게 표절했다는 겁니다. 표절하고, 표절까지 한 데다가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을 빼가고 악마화시킨 거죠. 굉장히 이게 또 아무튼 그런 추측이 충분히 될 만한, 그런 어떤 추측이 충분히 될 만한 배경 스토리가 막 나와요. 이렇게 찾아보면은 여기저기 그렇게 추측이 되고, 그래서 아무튼 핵심만. 그래서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자연이고 신이다라고 했는데, 역시 좀 살짝 피해갔다. 그 어떤 신비한 영역을 철학의 범주에 넣는 거를 피해간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스피노자나 뭐 헤겔이나 이런 칸트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변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것이 자기 철학적 신념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건 셜링은 하느님이라는 존재, 그 당시에 더 가시라는 존재를 철학 안에 집어넣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주 비난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아인슈타인이 닐스 보어 코펜하겐 학파를 비난했던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서 막 아인슈타인이 EPR 논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가능성의 영역에 있다가 입자가 되냐면 그거를 비판하는 그런 자기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코펜하겐 학파를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역사에서 귀신 같은 현상을, 그 양자 얽힘에 대해서 귀신 같은 현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비판의 역사가 있었듯이 200년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200년 전에 셜링과 헤겔과 그 헤겔 학파가 있었고, 그런데 헤겔 학파가, 셜링은 학파를 형성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셜링 편을 드는 추종 세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독립적 사상가였다고 봐야죠. 그런 거 세력 만드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안티 세력들이 생기잖아요. 너무 마치 한국 미업의 그 안티 세력처럼 이치하트가 출발을 했듯이 그 당시에도 헤겔 학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티들이 있었던 거예요. 안티들이. 그래서 그 안티들은 세력화하지는 않았지만 셜링을 좋아했고, 그 이후에 이제 셜링에게 영향을 받은 철학자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 나중에 그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데, 셜링의 언어에서 통일장 이론이라든지 중력과 빛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양자역학에서 결맞음과 결어긋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왠지 아는 듯한 그런 문장들이 나와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좀 오늘은 집중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뒤로 갈수록, 중간 부분에 갈수록 닐 도널드 월시가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했던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 동화책에다가 작은 영혼과 해라는 동화책에서 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스웨덴보리가 유체이탈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 뭐 하늘나라 사람들 이야기 뭐 해가지고 천사들하고 나눈 대화 같은 게 있는데, 셜링의 그 정말 이성적으로 분석한 문장이 닐 도널드 월시와 스웨덴보리가 쓴 책들의 내용에 핵심적인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양자철학의 원조라고 부를만 하구나. 점점점 제가 책을 읽을수록 더 들여다볼수록 이건 정말 셜링 학파를 만들만 하다, 양자철학 학파를 만들만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닐 도널드 월시에서 닐 도널드 월시의 이제 그 작은 영혼과 해하고 그 스웨덴보리의 천국과 지옥에서 천사와 나눈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도대체 왜 신은 악을 허락하느냐 이거예요. 악을 허락하느냐. 그래서 작은 영혼과 해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경험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랬더니 그 작은 불꽃이, 나는 용서를 경험하고 싶어. 그럼 누가 너한테 나쁜 짓을 해야만 네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세상에 다 천사밖에 없어. 누가 너한테 나쁜 짓을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 동화책에서는 이제 소녀로, 작은 그 소년의 절친 소녀로 나와요. 소녀가 내가 너한테 나쁜 짓을 해줄게. 너가 지금 용서를 경험하고 싶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때 나를 용서해줘.
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구로 태어난단 말이죠. 이제 자, 그런 거 하고 또 하나 스웨덴보리 천국과 지옥에서는 스웨덴보리가 이렇게 물어봐요. 스웨덴보르고 스웨덴보리 같은 거예요. 같은 걸 약간 다 영국식으로 하느냐, 뭐 유럽식으로 하느냐, 미국식으로 하느냐 발음에 따라서 본토 그 국가의 발음으로 하느냐, 미국식으로 하느냐, 영어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스웨덴보리, 스웨덴보르그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뭐라 그러냐? 스웨덴보리가 천사한테 물어봐요. 영계에 가보니까 막 지옥이 있어. 사람들 고통받고 있고 막 자기들끼리 도둑질하는 지옥도 있고, 지옥 중에 너무 재밌는 지옥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니네들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지옥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진짜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진리를 전하든 기본적으로 존중과 사랑이 있어야 돼. 그 바탕에. 그게 천국인 거죠. 어떤 걸 전할 때 그 존중이 없이 전한다라는 것은 그거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 상대방의 영혼에 대한 나마스테 정신이 있어야 되고, 나마스테. 내가 당신 안에 있는 신을 존중합니다. 나마스테 정신이 있어야만이 천국인 거죠. 자, 어쨌건 스웨덴보리 천사한테 왜 이렇게 저런 험한 지옥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가 광명으로 향할 거냐 아니면 어둠으로 향할 거냐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야만이 그 안에서 인간은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열어놔야 하기 때문에 그 지옥이라는 것이 신이 설정할 수밖에 없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 샬링은 이제 그걸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긍정적인 것은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는 주장되어야 한다. 만일 악 안에도 어떤 긍정적인 것이 있다고 간주된다면 그 긍정적인 것 또한 신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에 대해 악에 있는 긍정적인 것은 그것이 긍정적인 것인 한 선일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악이라고 설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악 속에 존재하는 것이 선이라면 선하게 존재하는 것을 자기 안에 담고 있는 악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즉 악을 만들어내는 토대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거하고 그 스토리랑 연결이 되거든요. 또 이제 또 다른 문장이 있으니까. 자유가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신으로부터 독립된 원천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악이 신으로부터 허락된다라는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독립된 원천이 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그 악조차 이제 신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쳐나가는 건데, 여기에 관해서 저 뒤쪽에 또 나오니까, 자, 중력과 빛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한번, 여기서는 제가 약간 통일장 이론을 느꼈는데, 제가 메모를 해놨어. 잠깐만요. 귀뚜라미 소리 들으시면서 자연에서의 중력과 빛의 관계, 약간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 중력과 빛의 관계를 읽어보면은 있어요. 그 약간 통일장 이론에 대한 뉘앙스가 느껴져요. 중력은 빛의 영원히 어두운 근거로서 빛보다 선행한다. 중력이 먼저 있었고 빛의 어두운 근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약간 블랙홀, 난 여기서 블랙홀 느낌이 좀 났거든요.
자, 이 근거는, 그러니까 중력은 그 자체로는 현실이 아니며 빛을 여기서 이제 실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실존하는 것. 아니, 사진 찍어가지고 또 읽고 하는 게 더 귀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시간 걸려요. 빛이 명료하게 되면 어둠 속에 사라진다. 빛조차도 중력을 덮고 있는 봉인을 완전하게 풀지 못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력은 순수 본질도 아니고 절대적인 동일성을 보여주는 현실적 존재도 아니다. 중력은 오직 그것의 자연으로부터 귀결되는 것일 뿐이다. 좀 애매모호하죠, 표현이. 잠깐만요. 중력과는 상대적으로 실존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도 그 자체로 보면 다시금 근거의 일부이고, 따라서 자연이란 일반적으로 절대적 동일성의 절대적 존재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자면, 자연이 절대적 동일성의 절대적 존재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이다. 여기서요, 약간 동양적 세계관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동양의 도교에서는 도라는 것이 바로 그 양자장이고, 그러니까 양자장과, 지금까지 저는 양자장과 신을 거의 동일시해 왔는데, 동양적 사상에서는 자연이 먼저 있고 나서 신이, 자의식을 가진 신이 탄생을 하거든요. 이제 명확히 순서대로 본다면은. 근데 그 점이 이 문장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존재 넘어 있는 모든 것이 자연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도교적인 세계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평행우주 같은 거죠. 어쨌건 자연이 먼저 있었는지 아니면은 자연 자체가 그 신의 절대자의 생각인지는 뭐 굳이 따지지 말자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둘 중에 하나이거나 둘 다이겠지,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이게 평행우주적인 생각이에요. 꼭 막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이런 생각을 200년 전에 셜링이 문장으로 써놨다라는 게 지금 저는 그게 이제 지금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브라이언 그린의 엘러건트 유니버스라는 책을 보면은 중력이라는 것이 평행우주, 다중우주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서 중력이라는 힘이 약하다. 그래서 중력통신이 만약에 생긴다면 중력자, 좀 중력파를 이용한 휴대폰이 만약에 생긴다면 다른 차원에 있는 나와 내가 전화통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물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력에 대한 생각과 쉘링이 이야기하는 것에는 상당히 좀 통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중력은 빛의 영원히 어두운 근거로서, 그러니까 상당히 좀 더 근본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중력을. 그래서 최근에 가장 최신 이론인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력이 좀 더 근원적인 거죠, 빛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걸 마치 암시하는 듯한 문장들이란 말이죠. 게다가 막 동양의 도교 사상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좀 이 사람은 일단은 영감은 확실히 얻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영감을 철학의 범주 안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했구나,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론론적 이원론이 있고 일신론적 다신론이 있는데, 이제 그런 주의자인 거죠. 이론론적 이원론으로 자기 문장을 써가고 있는 거죠. 넘어가죠.
이건 좀 문장이 시적인데 잠깐만요. 좀 시적인 부분만 읽어볼게요. 전체 문장은 이거예요. 보시려면 정지화면 해가지고 읽어보시면 되고. 배려. 부분만 읽으면 맥락을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 빛으로 나아가게끔 인간을 몰아치는 그것은 바로 깊고 깊은 밤에 대한 의식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지 않는가. 깊은 밤에 대한 의식, 깊은 밤에 대한 의식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빛을 향해서 나아가게 한다. 그 깊은 밤으로부터 인간은 현 존재로 고양된 것이다. 우리가 아주 깊은 그런 중력, 그런 저 깊은 심연의 신의 어떤 깊은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고양된 것이다. 약간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씨앗 비유를 합니다. 씨앗은 땅속으로 들어가 암흑 속에 묻혀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더 아름답게 빛나는 자태로 자라나 햇빛을 향해 발돋움을 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은 자궁 안에서 형성된다. 오성 없는 어둠으로부터, 알매 위대한 모체인 감각으로부터, 열망으로부터 비로소 빛나는 사유가 자라난다. 이 당시에 오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감이 있고 이성이 있는데, 오감과 이성이나 지성 사이에 있는 어떤 느낌, 우리가 감각과 사유가 좀 혼재되어 있는 곳, 그게 바로 오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뭔가 느낌은 오는데 말로 잘 표현을 못 하겠네, 막 그런 것들이 오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성이나 감성이 오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감각, 감성 또는 오성, 그 다음에 이성, 지성,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거 안에 은폐된 채 들어있던 통일성, 씨앗 비유예요. 근거 안에 은폐된 채 들어있던 통일성. 모든 것을 자신 아래에 포괄하고 있던 통일성이 스스로를 고양시킴으로써 무언가를 창조하려는 어두운 열망에 빛이 비치는 것과 같다. 오성에서 이제 이성으로 발달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 문장이. 이는 마치 힘들이 전개되고 확장되는 사이에만, 다양한 힘들이 있는데 그 힘들이 전개되고 확장되는 사이에 중력의 어두운 끈이 풀어지고, 이런 표현들이, 중력의 어두운 끈이 풀어지고 분리된 진료 안에서 숨겨져 있던 통일성이 전개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중력의 어두운 끈 하면은 여기서 약간 저는 또 블랙홀이 느낌이 온단 말이죠. 신의 본질을 깊은 어둠 속에 빛을 던지는 생명의 시선과도 같이 자기 자신 안에 담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둠 속에서 빛을 던지는 생명의 시선과도 같이 그 신의 본질을 자기 자신 안에 담고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 인간에게 이제 이거를 그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이 페이지는 아무튼 이래요. 이 페이지는 또 중요한 문장들이 있는데, 어쨌건 조명이 없어서 좀 어둡게 보이겠구나.
어둡게 보이겠네. 조명을 해놓고 할걸. 아, 그리고 자꾸 이제 촉군 이론이 생각나게 하는 막 발언들이 나오는데, 자연적 근거의 심연으로부터 힘들의 중심으로 발생하는 살아있는 끈은 영혼이다. 영혼은 그 자체 오성과 독립된 것으로서, 특수한 것으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본질로서 지속적으로 머무른다. 여기는 진짜 사진 찍어서, 그 다음은 사진 찍어서 읽어야 되겠네요. 왜냐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64페이지부터는 사진을 찍어서 해설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서 읽어가지고는 좀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셸링의 각주거든요. 셸링이 이 상태를 태양이나 심장이나 눈이 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태극.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약간 타락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동양에서는 이걸 태극이라고, 이걸 무국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림을 그립니다. 셜링이. 그 당시 동양철을 공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라이프니츠가 주역을 공부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무국과 태극을 이렇게 표현한 걸 봤을까? 뭐 그냥 도저히 그 시대로 가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어쨌건 상당히 도교적인 어떤 발언도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64페이지부터는 이 살아있는 끈, 중력의 어두운 끈, 자꾸 끈 이런 게 나오는데, 자꾸 이제 저는 블랙홀과 촉군 이론, 양자장 이런 단어들하고 자꾸 겹쳐지게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64페이지 여기는 좀 읽어드리고, 가운데 부분 끊어야 되겠네. 이건 사진 찍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통일장 이론이 너무 생각나게 하는 문장인데, 완전하게 탄생하기 위해서는 동경의 저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바. 이 동경, 바램이잖아요, 바램. 제가 얘기했던 카우자, 최초의 의도 같은 거. 자, 이 동경의 저항과 함께 힘들을 묶고 있는 가장 내적인 끈은 오직 단계적인 방식으로만 발생하는 전개에서 해체된다는 것. 힘들이 분리되는 단계마다 자연으로부터 새로운 본질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 그럼 이런 문장들이, 우리가 힘의 탄생의 순서가 있거든요. 빅뱅 이후에 이때 무슨 강한 핵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약한 핵력이 나오고, 정확한 순서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힘의 탄생을 중력이 먼저 생겼느냐, 그런 힘의 탄생의 순서에 대해서 일단 논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이 분리되는 단계마다 이렇게 새로운 본질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런 문장들. 그리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발생한다. 이런 문장들이 그 4대 힘을 떠오르게 하는, 생각하게 해보게 하는 그런 문장들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철학의 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일장 이론을 향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촉군 이론이니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이니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진술을 합니다. 힘들이 최고로 분리되는 곳에서 가장 내적인 중심이 명료하게 드러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각각의 단계적 과정이 어떻게 자연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온전한 자연철학의 과제이다. 그러니까 자연철학의 과제가 지금 양자역학하고 통일장 이론에 다가가고자 하는 이 물리학자들이 하는 노력들, 그것이 자연철학의 과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힘들이 단계별로 탄생하고 다시 모든 힘들이 가장
분리되는 곳에서 그 내적인 중심이 드러난다. 그 힘들이 분리되는 곳에서 이 안에 내적인 중심이 드러난다 이거죠. 지금 이 내적인 중심으로 지금 제한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냥 양자장이란 말이에요. 신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처럼 신의 속살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연의 본질에 다가가는 것이 자연철학의 과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그 이후에는 제가 좀 사진 찍어서 이건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읽기만 했는데도 30분 지나가 버렸죠. 자, 써요. 지금 쌀쌀하고 바람 불어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모자를 쓰고 있다는 건 춥다는 얘기예요. 자, 써요.